2015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버리던 로켓을 버리지 않고 지구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뉴스페이스가 된 겁니다. 이 로켓은, 이 밑에 로켓이 엔진 33개를 붙인 겁니다. 여기는 100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엔진을 대량 생산해버립니다. 이게 우주산업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우주산업의 핵심이 뭐냐? 발사나 인공위성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하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게 앞으로 우주산업입니다. 현재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주인터넷이고 앞으로도 아마 가장 큰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원입니다. 원래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업 혹은 경제, 그런 수익 이런 것과 가장 거리가 먼 학문입니다. 천문학을 해서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는 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주로 이제 천문학이라는 우주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보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주산업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로켓이죠, 그죠? 로켓이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 이 뒤에서 불꽃을 뿜으면서 가스를 내뿜는 겁니다. 가스를 강하게 내뿜으면 그게 작용이 되고, 그 내뿜는 가스에 의해서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게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핵심은 가스를 강하게 아래로 내려 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가스를 뿜어내야 되고 그 로켓이라는 덩치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 크기가 대략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실제 우주로 올라가는 부분은 맨 꼭대기 부분밖에 없어요. 맨 꼭대기에 조그마한 삼각형 모양 그 부분만 우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건 그걸 우주로 올리기 위해서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쓰고 버려지는 부분이에요. 이 로켓이 지금 누리호인데 밑에 엔진 4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4개 엔진에서 동시에 불을 뿜으면서 가스를 내뿜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누리호 로켓은 3단 로켓입니다. 3단이라는 건 일단 발사를 하면은 127조 정도 로켓이 발사를 하고 1단은 분리가 되어서 떨어집니다. 2단이 점화가 되어서 또 올라가다가 맨 위에 페어링이라는 걸 벗깁니다. 그게 이제 인공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거든요. 그 덮개가 인공위성이 공기 중에서 올라가면은 마찰 때문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씌웠다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면은 이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페어링도 꽤 무거워요. 꽤 무거우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2단이 다 타면 또 2단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맨 오른쪽이 2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2단이 떨어지고 3단 로켓은 1단과 2단은 공중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는 최대 700k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3단은 뭘 하느냐 하면은 올라간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돌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자기 연료를 쓰면서 도는 게 아니고 그 지구의 중력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돕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데 근데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도는데 당기는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지 떨어지지 않고 돌게 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인공위성의 경우에 초속 7.5km 정도예요. 초속 7.5km면은 총알 속도가 초속 1km 정도거든요. 총알보다 7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전부 다 초속 7km 이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속 7km 이상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속으로는 대략 24,000km 정도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입니다. 네, 4만 km가 왜 4만 km냐 하면은 원래 1m를 정할 때 거기에서 적도까지를 만 킬로로 정한 거예요. 거기서 나누어서 1m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4만 km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4만 km인데 초속 7km면은 시속 2만 km가 넘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 속도가 전부 다 초속 7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충돌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 뭐 충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느린 속도가 되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져요. 땅으로. 그래서 인공위성은 3단 로켓이 하는 일은 올린 다음에 그거를 초속 7km 이상으로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리호 1차 발사가 실패한 이유가 1단, 2단을 성공을 했습니다. 1단, 2단을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3단으로 돌리던 도중에 연소가 꺼져버렸어요.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속도가 부족해서 가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단계가 완벽하게 맞아야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켓이라는 게 우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일단 첫 관문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뉴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왜냐? 일단 로켓을 쏴서 공중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주 산업이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첫 단계가 가장 비싼 단계예요. 첫 단계가. 이 단계를 넘어야지 우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단계를 못 넘게 되면은 아예 우주 산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보셨듯이 원래 로켓은 위로 인공위성을 올려놓고 밑에 썼던 이제 발사체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빠뜨려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버리던 로켓을 버리지 않고 지구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와서 착륙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걸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우주 쪽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냐고. 네. 근데 그걸 했어요. 여기서부터 뉴스페이스가 된 겁니다. 비행기로 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르면은 낙하산 타고 내린 다음에 비행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버리는 비행기를 다시 착륙을 시켜서 다시 쓰는 거예요.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용어는 굉장히 잘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메타버스, AI 다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몰라요. 뉴스페이스도 사실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뉴스페이스는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진 겁니다.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졌다는 것 자체가 뉴스페이스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주로 한번 나가려면 로켓을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위에 실리는 게 굉장히 비싼 거라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게 실려야 되겠죠. 이걸 만들려니까 입에 한번 올라갔는데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고급 부품으로 2중, 3중으로 고장이 나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로켓 올리는데 몇 천억, 위성 하나에 몇 천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비용이 싸지면 이 위성이 설사 실패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 비용도 등달아 싸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다 내려가게 되는 게 뉴스페이스의 핵심입니다. 그걸 해낸 게 스페이스X예요. 사실 그 우주 산업을 얘기할 때는 스페이스X를 빼놓고 하면 안 돼요. 요 펠콘 9이라는 로켓인데 이 펠콘 9 로켓은 이 엔진이 9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펠콘 9이냐? 엔진이 9개 달려서 펠콘 9이에요. 달에 사람을 보낸 로켓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세튼 5라는 로켓이거든요. 세튼 5가 왜 5냐? 엔진이 5개 달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엔진 하나하나는 우리 누리호 엔진 하나하나하고 비슷합니다. 그 추력이. 그러니까, 근데 누리호는 4개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9개를 붙였죠. 추력이 훨씬 더 세겠죠. 훨씬 더 세고, 그리고 누리호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얘는 돌아와서 다시 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누리호의 역할은 1.5톤 정도를 우주로 올리는 겁니다. 누리호 엔진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75톤급 엔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75톤급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4개를 붙였기 때문에 300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톤을 올릴 수 있는 로켓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주로 올라가는 건 1.5톤이에요. 그런데 왜 300톤씩이나 필요하냐?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쓰는 게 한 200톤 됩니다. 우주 산업이 이제 비싼 이유가 1.5톤 올리려면 300톤을 써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대략 하나가 80톤 정도로 붙인 거기 때문에 대략 700톤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로켓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도 탑니다. 사람을 실어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펠콘 9이. 요게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일인데 스페이스X 역사를 잠깐 보면은 2002년에 설립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스 해가지고 SAT였고 이걸 줄여서 이제 스페이스X라고 부릅니다. 2002년에 설립을 해서 펠컨 1은 뭐겠습니까? 그럼 펠컨 1은 엔진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펠컨 1 엔진 9개를 붙인 게 펠컨 9이에요. 펠컨 1을 성공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6년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이걸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돈이 처음 설립할 때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3번 만에 성공하면 된다. 그러니까 2번은 실패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번 실패했어요. 3번 실패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게 펠컨 1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2008년에 성공을 시키고 그때 마침 분위기가 미국이 로켓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민간에 넘기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바마가 스페이스X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펠컨 9을 성공시킵니다. 보시면 2008년에 펠컨 1을 성공했는데 2010년, 2년 만에 펠컨 9을 성공을 합니다. 이거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사실. 2015년에 아까 보셨듯이 역초신에서 착륙을 했고 2020년에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국제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사실은 2011년까지 우주왕복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주왕복선으로 미국 우주인들이 우주에 갔습니다. 근데 2011년에 우주왕복선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 우주인들은 우주로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미국은 자력으로 자기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걸 얻어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다시 미국 우주선으로 우주인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스페이스X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재미있는 게 펠컨 1이 2008년에 발사했는데 2년 만에 바로 펠컨 9을 발사했기 때문에 펠컨 1은 딱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때 발사된 인공위성이 라작셋이라는 인공위성인데 이게 말레이시아 인공위성입니다. 말레이시아 인공위성인데 이 인공위성을 만든 회사가 세트레가이라는 회사입니다. 세트레가이라는 인공위성 회사가 그 라작셋을 만들었고 그게 팔콘 1이 우주로 올린 유일한 인공위성이에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트레가이라는 회사가 그 우리나라 우리별 1호를 처음 만든 회사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데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세트레가이 러시라는 게 요 우리별 1호를 만들던 스토리부터 그 회사를 만들기까지의 스토리를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우주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우주선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우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자들이 약간 괴짜들인데 전부 일론 머스크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버진 갤렉틱이라는 회사거든요. 원래 버진 갤렉틱은 원래 사업은 버진이라고 해서 버진 레코드입니다. 그 DVD 대여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해서 버진 애틀란틱이라는 항공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우주회사를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실제로 합니다. 이게 2021년 7월 11일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우주여행을 실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이 버진 갤렉틱의 원래 우주 개념 컨셉은 비행기로 날아가서 공중 발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우주에 발사해서 대략 100km 정도 올라갔다가 자유낙하를 4분 정도 하고 착륙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실제 이 첫 번째 우주 비행에서 한 거는 80km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분 정도 자유낙하 하면은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그 무중력 상태 4분 하고 그냥 착륙하는 겁니다. 총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예요. 그 40분 우주 비행하는데 5억 원이에요. 비용이. 근데 그거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때 시험 비행 한번 하고 아직까지 후속 비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우주 비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2021년 7월 20일에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최초의 우주 비행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7월 20일로 날을 받았거든요. 왜 7월 20일이냐면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한 게 7월 20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7월 21일인데 미국은 7월 20일이고 그날을 맞춰서 했는데 버진 갤렉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자기가 먼저 해야지 해가지고 9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브랜슨이 먼저 했고 아마존이 한 박자 늦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로켓을 발사해서 7, 80km 올라간 다음에 위에 꼭대기 사람 타고 있는 부분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면 그게 올라가던 관성 때문에 쭉 더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한 4분 정도 떨어져요. 3, 4분 자유낙하하고 낙하선 펴서 떨어지는 거예요. 총 시간은 11분 정도 걸립니다. 11분 정도 하는 게 우주여행입니다. 이 로켓의 이름이 뉴 셰퍼드인데 왜 이름이 뉴 셰퍼드냐 하면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름이 앨런 셰퍼드입니다. 그래서 뉴 셰퍼드인데 그 앨런 셰퍼드가 처음 우주 비행할 때 딱 이렇게 했어요. 올라가서 지구를 돈 게 아니고 이것처럼 올라갔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실제 우주 비행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경쟁자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되게 의아해하는 게 아마존이 스페이스X보다 먼저 창업을 했습니다. 먼저 창업을 했고 투자한 돈도 스페이스X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3배 이상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페이스X는 2008년에 했거든요. 근데 2008년은 좀 규모가 작다고 치고 그 펠콘 9으로 치면 2010년에 한 걸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왜 못하고 있을지. 그 다른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수준은 이건데 스페이스X는 우주 관광을 합니다. 스페이스X도 우주 관광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주로 나갑니다. 아예 우주로 나가서 지구 주위를 3박 4일 동안 돌아요. 3박 4일 동안 돌고 나가는 고도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데로 갑니다. 더 먼 우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우주인들보다 스페이스X 관광한 사람들이 더 먼 우주까지 갔던 겁니다.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주에서만은 일론 머스크는 거의 신급에 가까운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뉴스페이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뉴스페이스를 하고 있는 곳은 스페이스X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려고 길을 쓰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곳이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여러 나라가 같이 만든 우주정거장이죠. 이게 2030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끝낼 예정인데 중국은 그냥 자기 혼자서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우주로 내보낸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019년에 달 뒷면에 처음 착륙했습니다.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은 항상 앞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거든요. 뒷면은 우리한테 안 보입니다. 지구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통신이 안 돼요. 지구랑. 통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너머에 통신위성을 띄운 다음에 거기랑 통신하면서 착륙을 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이미 중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착륙을 했고 로버까지 내렸습니다. 화성 착륙도 지금까지 여러 나라가 시도했는데 화성에 착륙을 성공한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 다른 나라들은 궤도 도는 거는 성공을 했지만 착륙은 하다가 추락한 거 몇 번 하고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궤도 들어가고 착륙하고 로버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긴장시켰어요. 미국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살살 버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는 스페이스X 빼고 나사나 이쪽에 미국 정부 쪽은 그렇게 우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사에 새로 취임한 국장이 빌 넬슨이라는 국장이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예산 증액을 이제 호소하면서 중국이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도 마침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트럼프였기 때문에 오바마가 거의 죽여놓은 우주 계획을 트럼프가 되살려서 아르테미스 계획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다시 된 게 중국의 자극이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시 시작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달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달에는 예전에 갔잖아요, 사람이.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자, 이거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해요, 그죠?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인은 맞아요. 맞는데 아폴로 11호 우주인이 달에 내린 사람이 2명이에요. 그죠? 2명이고 처음에 내린 사람이 닐 암스트롱, 두 번째 내린 사람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그때 1969년이잖아요. 디카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고 우주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고급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3개를 딱 가져갔는데 하나는 사령선의 예비용으로 두고 하나는 착륙선 안에다 두고 하나만 갖고 내렸어요. 그 하나가 어디 있었느냐? 닐 암스트롱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셀카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 우주인 사진은 전부 다 버즈 올드린 사진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저기 헬멧에 비친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이때 갔는데 지금은 왜 못 가느냐? 이때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지금은 목숨 걸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달에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없어요. 사실 잃어버린 기술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달 착륙하려다가 실패했죠. 러시아가 그 50년 전에 그냥 수시로 달 착륙은 예사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실패하느냐? 그때 달 착륙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기술은 사람으로 전소되는 거지 그 중간에 사람이 끊어지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해서 달 착륙해서 나중에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화성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이게 실제 인도의 탐사선이 화성 간 경로입니다. 경로가 이렇게 화성이 가까이 지구에 왔을 때 가는 거예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갔다 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화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도니까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가야 됩니다. 그때 가는데 보시면은 10개월 걸려서 갑니다. 10개월 걸려서 가는데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딴 데가 있어요.
이거는 탐사선이니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예, 그 주기를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회합 주기라고 배웠을 텐데, 화성의 회합 주기는 26개월이에요. 2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다시 돌아와요. 10개월 또씩 돌아와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총 한 2년 넘게 걸립니다. 2년 넘게 우주 공간에 있어야 돼요. 현재 기술로 가장 빨리 화성에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가는데 224일, 기다리는데 화성에서 458일 기다려야 되고 돌아오는데 237일 해서 총 919일, 뭐 1000일까지는 안 걸리네요. 요 기간을 갔다 와야 우주에 있어야 화성에 갔다 오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2023년에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중간에 폭발을 했습니다. 날아가다가. 고장이 나서 폭발한 게 아니고 엔진이 몇 개 꺼져가지고 떨어져서 사고가 날까봐 그냥 일부러 공장에 폭발을 시킨 거예요. 이 로켓은, 이 밑에 로켓이 엔진 33개를 붙인 겁니다. 아까 팔콘 9 9개, 예, 누리호는 4개, 그런데 이거는 33개. 33개인데, 한 개의 주력이 누리호 2.5배입니다. 2.5배. 그걸 33개 붙인 거예요. 예, 여기는 100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00명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100명 보낸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사했고, 두 번째 시험 발사를 올해 할 거예요, 또. 개념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한번 발사해서 터지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안 쏘는데, 이거는 올해 쐈는데 올해 말에 또 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또 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엔진을 대량 생산을 합니다. 수십 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엔진을 대량 생산해버립니다. 이게 우주 산업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요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화성 진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뉴스페이스의 핵심은 스페이스X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이런 게 기반을 해서 우주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보고서가 그 브라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나오는 스페이스 스타트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14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스타트업 투자의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1년에 급격히 증가를 했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1년은 투자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죠? 그래서 2021년에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에 대략 15.4 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되었고 2020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이때 우주 산업에 완전히 붐이 일었어요. 붐이 일었는데 잘 보시면 어디에 투자가 됐느냐? 스페이스X, 원웹 그리고 쭈루룩 이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뭘 하는 곳이냐 하면은 발사체입니다. 아까 일단 뉴스페이스가 되려면은 우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우주로 나가는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를 많이 받은 것도 다 발사하는 곳입니다. 밑에 세 개가 다 발사하는 곳인데 이 해에 10억 달러 이상 누적 투자를 받아서 진입을 한 겁니다. 발사체 시장을 보면은 대형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 경쟁을 하면은 100%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가 망할까봐 다른 데에서 팔아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 수준이에요. 다른 데로 ULA 아틀라스라는 게 있고 자, 발사체 시장은 선정기업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2, 3년 안에 진입 통로가 닫힐 것이다. 하고 제가 이 PPT를 처음 만든 게 2년 전입니다. 이제 2년 지났잖아요. 다쳤을까요? 안 다쳤습니다. 왜?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발사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공한 회사가 로켓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만 유일하게 상업 발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 발사를 하고 있는 곳은 스페이스X하고 로켓랩 딱 두 개입니다. 근데 로켓랩이 제2의 스페이스X가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로켓랩이 쏘는 우주선은 로켓은 팔콘 1 수준이에요. 팔콘 1보다 아래 수준입니다. 그걸로 경쟁이 되겠어요? 2023년 상반기 우주 발사체를 보시면은 성공한 거는 팔콘하고 쭉 보시면은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데서 성공하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실패한 게 있죠, 그죠? 이게 아까 투자 거의 5천억 정도 투자받았던 회사들이에요. 5천억 정도 투자받고 로켓을 못 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뉴스페이스가 쉬운 게 아니다. 스페이스X가 대단하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5천억 이하로 이미 성공을 시켰는데 5천억 이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계속 스페이스X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우주 인터넷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30빌리언 달러 정도를 매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발사 서비스는 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버느냐? 발사하는 데서 버는 게 아니고 스타링크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주산업의 핵심이에요. 우주산업의 핵심이 뭐냐? 발사나 인공위성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하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게 앞으로 우주산업입니다.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원웹 같은 곳이 하고 있고 우주 인터넷 지금은 스페이스X만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서비스 못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중국, EU 각각 다 우주 인터넷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으로만 보면은 스타링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성능이라든지 위성 대수라든지 그리고 다른 우주 인터넷 하는 회사들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발사를 해야 되는데 다 다른 거 빌려서 해야 됩니다. 싸게 사려면 스페이스X 거 사야 돼요. 아마존은 발사 계약을 벌큰 아리안6 뉴 글렌으로 발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저 세 개 로켓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로켓이에요. 언제 발사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자기 걸로 발사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지금 경쟁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주 인터넷이고 앞으로도 아마 가장 큰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주 인터넷이 완전히 되면 아마 또 다른 차원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제 우주 산업을 얘기할 때 뭘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 인터넷망을 깐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고 인터넷을 이용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요. 우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은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에서 돈을 벌지만 더 큰 산업은 그 인공위성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들이 더 큰 돈을 벌 거다라는 게 우주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아이디어 진짜로 뭔가를 핵심적인 거하고 주변적인 거와 어떤 거의 핵심일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아까 바이스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투자 추세 업데이트 올해께 들어간 겁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뚝 떨어졌죠.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우주 쪽은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 뿐이고 2022년으로 가도 그 전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꾸준히 우주산업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입니다. 당연히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이 원웹은 아까 인터넷 원웹이고 나머지 회사들 저도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하고 초소형위성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투자 초기의 투자는 주로 인공위성 제조, 인터넷, 발사체 이런 데에서 데이터, 초소형 솔루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월마트 주차장 사진입니다. 주차장에 차들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매출을 예상하는 거예요. 경제 상황 전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느냐를 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유 저장 탱크예요. 원유 저장 탱크가 원유가 탱크에 뚜껑을 밀폐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띄워 놓습니다. 띄워 놔서 그 원유가 많으면 뚜껑 위로 올라가고 원유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그림자를 가지고 원유가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원유 수급량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위성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재배 면적을 우주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농작물 작황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농업 식품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서 지금 실제로 전 세계 큰 곡물 회사들은 어디에 작물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를 다 인공위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보적인 정보들이에요. 지금은 데이터 산업이 플래닛 랩스라는 가장 오래된 인공위성 관측 위성인데 200개 위성으로 지구를 관측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구 관측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4-5시간 정도에 한 번씩 지구를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4-5시간에 한 번씩이 아니고 거의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정보에 기반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이 회사는 인공위성 없어요. 없고 그냥 데이터만 사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정보를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아까 그 원유 저장 탱크 정보를 알아낸 회사가 이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주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회사는 지구에서 전파가 방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통신들을 하잖아요. 배도 통신을 하고 비행기도 통신을 하고 우리도 통신을 하고 그 전파가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전파를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파를 통해서 파악하겠다라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관측을 하는데 그냥 칼라 사진으로 찍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광으로 해버리겠다. 분광 관측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칠레의 광산인데 이거를 초분광이라는 방법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관측을 하면 광물에 따라서 반사하는 빛이 색깔이 달라요. 어떤 광물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냥 칼라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분광을 하면은 그 안에 숨어있던 정보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 정보도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앞으로 우주 산업에 저희들이 보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기기를 만들고 로켓을 발사하고 하는 쪽은 우주공학 쪽인데 저는 기반이 천문학이기 때문에 그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데이터가 모아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데이터 양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던 문제인데 여기 제주 청경에서 투자해서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하게 된 컨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상국 운영이라는 건데, 이게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왜 가능하게 됐냐면은, 이전에 인공위성은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올린 사람들이 데이터 받으면 돼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진도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그럼 쌓이는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들이 다 받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쏜 인공위성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위를 지나갈 때 데이터를 받아주는 겁니다. 앞으로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려받을 것이냐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를 지금은 전파로 받고 있습니다. 전파로 받고 있는데, 전파로 받는 게 아니라 광통신으로 받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는 다 광통신을 쓰고 있죠, 그죠? 광 케이블 깔아서,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 무선이 빠른 게 아니고 유선이 빠르고 무선은 느립니다. 전파는 느리고 광통신은 빠릅니다. 왜냐하면 광통신의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기본 100배 정도는 빠릅니다. 광통신이. 그래서 광통신으로 아예 받자는데, 지금 광통신은 광 케이블을 깔아서 받는데, 우주에서는 케이블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아야 됩니다. 네,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스페이스림이라는 게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만든 회사예요. 네. 광통신을 직접 해보자. 우주에서 광통신을 받자라고 하는 회사고, 거기에 핵심 기술이, 광통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전파는 사실 대충 쏘면은 대충 받을 수 있어요. 쭉 퍼지기 때문에. 근데 광통신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겨냥을 정확하게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아까 초속 7km라고 그랬죠? 예, 그 속도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쫓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쫓아가는 게, 전파는 커다란 접시 안테나 많이 보죠, 그죠? 그걸로 받아야 되는데,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으로 받아야 됩니다. 광학 망원경으로. 네, 그래서 광학 망원경을 정밀하게 지상에서 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래 천문학자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이 회사에서 여기 찍힌 사진이 아까 중국이 만들고 있는 우주정거장이에요. 그게 딱 인공위성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거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적은 광역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광 케이블 없이 광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사실 뭐 까짓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해보니까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잘 돼야 됩니다. 조건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6km 정도까지 지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추적하고 통신하고는 성공을 했는데, 다음 단계는 인공위성을 쏴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구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서 적응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레이저에서의 핵심인데, 아주 큰 천문대 사진들 보면은 빛이 착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데, 이게 이제 우주에서 뭐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망원경에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하늘에서 쏜 다음에 하늘에다가 인공적인 별을 만들어요. 인공적인 별을 만들어서 그 별을 관측을 합니다. 왜 이걸 하냐면은, 별이 아주 멀리 있잖아요. 멋진 게 지구로 올 때 지구 대기를 통과합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은 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게 바람까지 불어버리면 굴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흔들려서 지상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느냐? 인공별을 만든 다음에 그 인공별을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하면 그 인공별이 흔들리는 게 보이죠? 얘는 원래 어떤 모양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모양으로 보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거울을 움직입니다. 거울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다 움직여가지고 꾸불꾸불해지는 빛을 쫙 평평하게 펼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공기를 통과할 때 잃어버리는 정보를 보증하는 게 적응광학이에요. 이게 천문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일이거든요. 근데 레이저 광통신을 하면은 대기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게 지금 이겁니다. 우주 경제 전망이라는 건데, 이게 2017년에 모건 스탠리라는 그 곳에서 2040년에 1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020년에 다시 그 BOA에서 분석한 결과 2030년에 1.4조 달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빠른 규모로 커지고 있다라는 게 우주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커지는 곳은 보면은 위성 제조, 위성 발사는 전체 우주 산업의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상 장비 그리고 위성 서비스. 위성 서비스가 통신과 인터넷이에요. 그게 제일 크죠. 앞으로도 당연히 위성 서비스가 제일 큽니다. 하지만 새롭게 위성 서비스보다 더 커질 분야가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이제 지구를 관측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뽑아내서 거기에 기반한 사업을 하는 것. 네. 이게 현재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정도의 규모지만 미래가 되면은 가장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만일에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고 한다면은 발사체나 위성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그냥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을 다른 데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다른 데보다 뒤지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가 하는 게 기본이 맞고, 물론 이제 소규모는 민간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지만 더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우리가 로켓 쏘고 인공위성 만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쪽이다. 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금 AI를 하는 분들도 할 수 있고 통신이나 다른 우주와 전혀 상관없는 산업을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지금 아직은 거의 블루오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주 산업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